그가 귀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앞뒤면을 꽉 닫아버린 식장 어느 구석에서 필연적으로 신부의 눈에 안 띌 리가 없을 터인데 하는 백남수의 말에 임경부는 하여튼 이상한 사건입니다. 저번 날 밤 이선배라는 화가가 막다른 골목에서 연기처럼 없어지고 이제 와서 또 사실 우리들은 이번 사건에서 과학과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백남수는 허황한 백일몽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대체 이제 신부께서 보신 그 악마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금도 숨김없이 세세히 말씀해 주시오. 저번 날 밤 부인을 해하고자 단도를 던진 그 도화 역자와 동일한 인물에 틀림이 없겠는데. 그때 정란이가 피아니스트 마리아의 손으로부터 석장의 붉은 봉투를 받아 임경부에게 내주면서 이것을 본다면 마리아가 왜 웨딩마치를 도중에서 끊고 불길한 장송곡을 치지 않으면 아니 된 까닭을 잘 아실 겁니다. 빨간 봉투? 임경부는 그렇게 외치며 신부에 대한 질문을 잠시 정지하고 먼저 마리아의 자백에 귀를 기울였다. 임경부가 받아진 3개의 빨간 봉투. 발신의 주소 성명이 써있지 않은 이 석장의 편지는 저번 정랑이가 받은 그것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진 무시무시한 협박장이다. 역시 주홍빛 편지였다. 그중 한 귀절을 여기에 소개해보자. 마리아, 이번이 3번째 명령이다. 네가 만일 백정란이 한 달 후 피뭉치로 변해버릴 운명에 있다는 사실을 미리 짐작한다면 너는 결코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나의 명령에 복종함이 좋으리라. 한 달 안에 나는 정란의 사령을 위하여 장송곡을 칠 터이다. 마리아, 너도 만일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 꿈에라도 나의 경고를 헛된 협박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리라. 그리고 너는 경찰의 힘을 빌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무슨 연고로? 경찰의 위력도 나의 이 철석과 같은 의지를 추호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온전치 못하리라. 나의 이 위대한 힘, 자연을 초월한 마술사의 재주를 너는 저 백영호 씨와 공작 부인의 결혼식장에서 목격할 것이다. 과연 이 대담하고도 무시무시한 마인의 선언은 지금 수백 명 군중 앞에서 훌륭히 실행되지 않았는가? 임경부는 이 어리석은 마리아의 행동을 픽하고 코웃음을 치려는 자기 입술을 꽉 깨물고 신부를 향하였다. 그러면 아까 보신 그 악마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시오. 공작 부인의 입으로부터 간신히 흘러나온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것은 주운몽이 16살 되던 여름이었다. 어렸을 때 양친을 잃은 운몽은 그해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할머니와 함께 금강산 백도사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던 그때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고. 수많은 절간이 산지에 있는 금강산에서도 이 백도사라는 절은 가장 초라하였으며 손님이라고는 운몽인의 둘밖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매미 소리와 해를 보내는 적적한 절간 생활. 60고개를 넘은 늙은 주지 한 사람과 18살 먹은 소년 승려 해월이 이 백도사의 주인공이었다. 은몽의 할머니는 늙은 주지와 옛말하기를 즐겨하였으며 어린 은몽은 홍한 미소년 해월이와 매일 산골짜기로 싸돌아 다니기를 무엇보다도 좋아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은몽과 애기승 해월이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었다는 공통적인 쓸쓸한 신세는 그렇지 않아도 타기 쉬운 소년 소녀의 연약한 가슴 속에 기름을 부었다. 해월아, 은몽아. 그들은 이렇게 부르며 불리우기를 좋아하였다. 하나가 쫓기는 척하면 하나는 반드시 따랐다.
하나가 따르는 척하면 하나는 반드시 쫓기었다. 이리하여 그들 앞에는 아담과 이브의 그림이 그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해월은 아담이 아니었고 음몽은 이브가 아니었다. 저녁 노을을 머리에 이고 해월이와 음몽이 바위 위에서 나란히 앉은 어떤 날. 내년 여름에도 꼭 와야 해? 꼭 오고 말고 내가 뭐 거짓말 하려고? 1년이 며칠인지 너 아니? 아이 참, 365날이지. 365날? 아이고, 뭐가 아이고야? 꼭 와야 한다. 안 오면 너를 찾아가서, 나를 찾아와서 너 정말 꼭 와야 한다. 꼭 온대도 그래. 안 오면 난 찾아가서 너를 죽일 테야. 왜 죽여? 그러나 해월의 입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할머니의 뒤를 따라 백도사를 떠나는 음몽의 등 뒤에서 애기 중 해월은 울었다. 그러나 음몽은 화려한 서울에 한 걸음 들여놓자마자 해월의 존재는 영원히 망각했던 것이다. 그해 가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천의 고아가 된 주 음몽은 몇 푼 되지 않은 학비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동경으로 무역연구차 건너갔다. 그 후 음몽은 해월의 소식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음몽이 공작부인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는 돌연 해월이란 이름이 쓰여있는 주소 불명의 주홍빛 봉투를 받고 놀랐다. 8년 동안 너를 찾아 13도를 편답한 해월이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너를 발견했다. 1년이 며칠인지를 네가 안다면 8년이 며칠인지도 가히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귀여워하는 공작 부인, 나는 노방의 거지 같은 초라한 도승. 그러나 나는 너의 육체의 비밀을 알고 있다. 애기 중 해월의 아내였던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모일 모시 모처에서 만나자는 말이 씌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았어요. 공작 부인은 얼굴을 붉혔다. 또 한 번 붉은 협박장이 온 적이 있었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붉은 봉투와 편지는 피를 의미한다고요. 복수를 의미하는 붉은 봉투. 도승 해월이? 해월이. 임경부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백도사의 중 해월이가 역시 주홍빛 도화복을 뒤집어 쓰고 공작 부인에게 비수를 던지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무서운 연애사. 이리하여 가장 호화롭던 백영우 씨와 공작 부인의 결혼식장은 암흑과 캄캄하고 죽음과 같이 음침한 장송 행진곡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신비를 남겨놓고 일대 혼잡리에 시커먼 장막을 내렸다. 그리고 사흘 후 백영우 씨의 고문 변호사 오상옥은 사무실 팔걸이 의자에 깊이 파묻혀 한 손으로 턱을 고이고 들창밖 행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오상옥 변호사의 사무실이 오늘처럼 한가해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사무원들도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간 모양이다. 오상옥은 지금 멍하니 밖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10만 원이란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가을 목단강 유역에 약 50만 평이나 되는 광대한 토지를 사놓은 곳은 괜찮았으나 그것을 개간하고자 하니 적어도 10만 원은 가져야 했다. 10만 원 하고 그는 중얼거린다. 10만 원만 지금 수중에 가졌다면 몇 해 안 되어 자그만치 10배, 100만 원을 만들 만한 성산이 그의 명석한 두뇌와 그의 능란한 수완이 확보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치밀한 머리와 튼튼한 심장을 믿었다. 그것은 그가 성대 법학부를 나온 지 아직 5년이 못 된 오늘날 적어도 민사소송이라면 90%까지 승소의 승소를 거듭해온 그의 명성과 따라서 벌써 50만 평이란 광대한 토지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미루어 봐도 그가 결코 범인이 아닌 것만은 확실히 증명될 것이다.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그의 35년간의 생애란 실로 참담한 역사의 연쇄였다. 그의 고향은 평안북도 S읍이다. 그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생명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발버둥치며 이 사파에 떨어져 나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렸던가. 저것이 무엇하러 나왔노? 차라리 죽어서나 나오지. 그러나 오상옥은 자기 아버지와 달랐다. 비록 아버지는 대대손손이 물려준 생업, 백정이라는 생업으로서 아들을 길렀으나 그의 아들 오상옥만은 그와 같은 낙인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줄 존재는 아니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가진 확대를 그의 독특한 수단, 침묵이란 수단으로서 물리치며 자랐다. 에이! 백정 새끼! 그러나 그의 조각처럼 차디찬 얼굴에는 이렇다 할 반응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표정 없는 얼굴과 말 없는 입. 이것이 그가 타고난 유일한 무기였다. 권력, 권력. 권력이 그에게는 절대로 필요하다. 배워야 한다. 돈을 모아라. 그러면 너에게는 자연히 권력이 오느니라. 그의 침묵은 항상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는 아버지가 도수하여 남긴 몇 푼 안 되는 돈을 훔쳐가지고 고향을 등졌다. 평양서 어느 사립중학교를 피땀을 흘려가면서 고학으로 졸업한 오상옥은 곧 서울로 올라와 성대 선가의 학적을 두고 학부 2학년 때에 고문을 파스하였던 것이다. 배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돈이다. 이것은 졸업장을 쥐고 교문을 등질 때에 한 그의 침묵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오상옥의 혈관에도 청춘은 섞여 있었다. 영문학과를 졸업한 동기생 백남수의 누이 동생인 정란을 흠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백정의 자식인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그의 불타는 연정을 무시하고 작년 봄 박사 논문이 통과된 문학수의 품으로 돌아가 버린 백정란이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사무실을 울렸다. 오상옥은 명상에서 깨어나 수화기를 잡았다. 오상옥입니다. 선생님이십니까? 뜻하지 않은 백용호 씨의 목소리다. 백선생, 그동안 재미 많이 보시지요? 신혼의 단꿈, 하하하. 오상옥의 목소리는 수화기 앞에서 아주 쾌활하게 웃어 보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는다. 인형이 입을 벌린 것 같았다. 그런데 신부께서 좀 몸이 불편하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시오? 괜찮으세요? 그렇고 말고요. 누구든지 더구나 부인네들이야 훨씬 놀랐겠습니까? 결혼식장에서 그런 봉변을 당했으니. 네. 뭐 의논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옵시다. 너무 한가해서. 그럼 곧 가뵙겠습니다. 네. 오상옥은 수화기를 놓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노? 하고 잠시 주저하다가 마침내 관철동 사무소를 나섰다. 백용호 씨의 저택은 삼천공원 바로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3층 양옥이다. 높은 콘크리트 담장과 드높은 정원과 그리고 꽃화분이 가득 놓인 베란다는 이 집 주인의 호화로운 생활의 일면을 말하는 듯이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씩 빼앗는 것이다.
오상옥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100만 원. 선망과 질투와 그리고 자기를 덮어 누르는 그 어떤 압박에 저항하려는 듯이 그의 손끝은 성난 사람처럼 푸르럭거리면서 초인종을 억세게 눌렀다. 찌르릉하고 초인종을 울리는 소리가 안으로부터 어렴풋이 들린다. 그때 계단 저편에서 어멈, 누가 오셨어요? 하는 정란의 목소리가 굴러나온다. 오상옥의 얼굴에는 일순 긴장의 빛이 핑 떠돌았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렸다. 어멈은 어디로 갔는지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정란의 얼굴이 기웃한다. 아, 오 선생. 가벼운 놀라움이 정란의 빨간 입술 위에 올라앉았다 사라진다. 백군 집에 있습니까? 표정 없는 오상옥의 물음이다. 오빠는 지금 외출하고 없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백 선생은 2층 서재에 계세요. 오상옥은 서슴지 않고 구두를 벗은 후 정란보다 앞서서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까지 안내하려던 정란은 그만 우뚝 발걸음을 멈추고 층계를 묵묵히 올라가는 오상옥의 뒷모양을 조금 새침한 낯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뜻하지 않았던 가벼운 동정이 그의 발과는 정반대로 오상옥의 뒤를 따라 2층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다. 어여쁜 부처님. 정란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오상옥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려는 자기의 야릇한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리곤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공작 부인의 침실로 들어갔다. 공작 부인, 아니 지금은 정란의 젊은 어머니 주우몽은 사흘 전 부민간 결혼식장에서 그 쩌릿쩌릿한 악마의 얼굴을 본 후부터 밤이나 낮이나 자기의 신변을 헤매이고 있는 듯한 악마의 환영을 머리에 그려보고 부르르 몸을 떨곤 하였다. 신혼의 단꿈도 꿀 새 없이 주몽이 지나간 날의 해월이와 자기 사이에 벌어졌던 악몽으로 말미암아 온해와 뉘우침으로 날을 보냈다. 지금도 주몽은 침대에 누워서 그 파리한 얼굴로 천정을 멍하니 바라보며 정란과 더불어 그 백도사의 아기 중 해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자, 어서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래, 그 악마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까지 결심한 동기를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란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앉는다. 그러나 독자 제군이여, 우리는 주우몽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무서운 연애사를 듣기 전에 2층 서재에서 백영우 씨와 그의 고문 변호사 오상옥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벌어졌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오상옥이 2층 서재로 들어가자 백영우 씨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듯이 이거 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소 하고 반가이 맞아들였다. 안녕하세요. 오상옥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백영우 씨와 마주 앉으며 요즘 재미가 어떻습니까? 아주 얼굴에 화기가 드시고 10년쯤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하하하. 그러나 백영우 씨는 다만 빙그레하고 한번 웃어 보일 뿐이고 아무런 대답도 없다. 백영우 씨의 그 빙그레하고 웃는 웃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오상옥은 모르리라. 결혼한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으나 그는 아직 신부와 잠자리를 같이 해보지 못했다는 쓸쓸한 감정과 그 쓸쓸한 심정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해보는 초조한 마음을 스스로 웃어보는 웃음이었다. 신혼의 행복을 즐기기보다도 먼저 그 해월이라는 도승,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 바람과 같이 자취를 감춘 악마의 칼날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는 마음이 한층 더 바빴던 젊은 아내의 심정을 백영우 씨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흥분된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침실 바로 옆방인 아뜨리에에서 오는 6월 상순에 열릴 미술 전람회에 출품할 여인 군상이라는 석고상을 만드는 것으로 자기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며 오늘날까지 지내왔던 것이다. 백용우 씨는 그때 안색을 가다듬으며 오늘 일부러 오군을 청한 것은 하고 오상옥을 바라보았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오상옥은 테이블에 상반신을 내밀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여러 가지로 생각한 바가 있어서. 네, 말씀을 하십시오. 오군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학계는 적지 않은 역경의 길을 밟고 있거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사학계의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로교에서 모두 손을 떼고 저처럼 은퇴하는 이상 오직 남아있는 길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학을 유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순전히 우리의 손으로 경영하던 해성전문학교, 내일이라도 교문을 닫아버리지 않으면 안 될 해성전문학교를 위하여 사제 70만 원을 내놓을 의사를 가지고 교장 황세민 씨와도 여러 번 교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군의 의견도 들을 겸 법적 수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군의 수고를 좀 빌릴 셈으로 오라고 한 것이네. 그렇습니까? 그거 참 장쾌한 일입니다. 하고 오상옥은 먼저 고문 변호사로서의 찬의를 표하는 한편 그래, 부인께서도 물론 그것을 승낙하셨겠지요?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승낙이 있었지. 하는 물론에 백용우 씨는 유달리 힘을 주었으며 그 힘있게 말하는 백용우 씨 곁으로 미루어 보아 100만 원의 재산과 결혼한 것이라고 세평을 받는 공작 부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오상옥이었다. 그럼 남수근도 물론 찬성이겠지요? 아, 정란도 좋다고 하는데 애만이 하고 잠깐 주저한 후에 그러나 이미 나의 의사는 결정된 바라 남수가 불찬성해도 나는 하는 수 없는 일이지. 그래, 거기에 대한 모든 수속을 오군께 위임할 셈으로 이렇게 일부러 오시라고 한 것이네. 이리하여 오 변호사가 백용우 씨와 2층 서재에서 70만 원 제공 문제를 토의하고 있을 즈음 아래층 침실에서는 정란과 은몽이 저 보이지 않는 악마 도승 해월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젊은 어머니의 기구한 연애사는 어떠했는가?